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명원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요즘에 이제 날씨도 많이 화창해지고 코로나 덕,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미세먼지도 지금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일하면서 특히 그 응급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구급대원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레벨 D 방호복 입고 일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시죠. 선생님도 여러 번 입어봤는데 아우 더워요.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져 가지고 정말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한층 꺾였던 코로나가 이제 다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초중고가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노인 전문 응급처치약 비대면 12차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노인들의 환경응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환경응급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환경응급을 다루면서 배워야 될 것들 학습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환경응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상이죠. 그래서 화상의 정도를 좀 평가할 수 알고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상 중에서도 또 이 전기 화상, 일렉트리컬 번이라든가 또 낙뢰 손상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물질에 노출 시에 또 응급처치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시행하는 거. 그리고 또 익수 환자들에게 우리 적절한 평가 및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체온 환자 있죠. 저체온증 환자에게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여름이 되면 고온 환경 질환 종류가 있죠. 열사병이라든가 일사병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좀 분류할 줄 알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야외 활동이 좀 있을 때 곤충 조상도 있습니다. 진드기라든가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도 좀 알고 또 비스팅 벌에 쏘이는 거 아나필락시스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스낵바이트 시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거 이게 학습 성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상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수액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액 투여량 아마 학부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파크랜드 공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열화상, 전기화상, 낙뢰, 그리고 위험물질의 노출, 그리고 익수, 저체온증, 고온 환경 손상, 동물이라든가 곤충, 뱀 표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열화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화상. 우리가 흔히 화상 환자를 평가할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화상 환자들이 단순히 그냥 열탕 화상만 있는지 아니면 화기를 흡입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입 손상, 이날레이션 번이라고 하죠. 흡입 화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화상의 범위 굉장히 중요하겠죠. 범위 몇 퍼센트 정도의 화상인지, 그리고 동반된 외상이라든가 또 그레이드도 중요합니다. 몇 도 화상인지, 깊이에 따라서 표피층만 다쳤는지, 에피더미스 쪽인지 아니면 더미스 쪽인지, 또는 서비큐타니우스까지 들어갔는지, 또는 머슬이라든가 본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이런 깊이에 따라서 화상의 그레이드가 나뉘게 되고, 또 인체의 중요 부위들 있죠. 이쪽에 화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날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 흡입이죠, 흡입. 이날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가 의식 멘탈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을 좀 걸어봐 가지고 목소리가 좀 쉬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 목소리, 홀스니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꺼지라든가 화장지를 대고 한번 가래를 뱉도록 해가지고 목에서 이 검은 가래라든가 또는 거름이 있는지, 그리고 코 속을 좀 살펴봐서 코털이 탄 흔적이 있는지, 또 환자가 숨 쉴 때 이렇게 쌕쌕거리는, 이제 기도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이 협착이 심해지겠죠. 그로 인한 쌕쌕거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제 들어 마시게 되면 이 기도의 부드러운 점막들이 손상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막 손상, 이날레이션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행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숨을 쉴 수 있고 뭔가 특별히 증상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코털이 탄 흔적이라든가 목소리가 변했다거나 그림이 보인다 그러면 항상 흡입 화상을 의심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오기 전에 에어웨이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이 인투베이션이라든가 전문 기도해주기를 시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스웰링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안쪽에 성문이나 이 보컬 코드라든가 이쪽에 구조물들이 아주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어플라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트라키오스톰이라든가 서지컬 에어웨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환자가 또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여러분들 좀 분류해서 의료지도 하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점막 부종이 심해지면 정말 숨 못 쉬어가지고 환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이런 펄모널 이데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레스피레이션 페일리어가 같이 이제 합병증으로 일어나게 되면 2차 감염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흡입 화상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이제 화상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룰 오브 나인 그래가지고 구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룰 오브 나인. 그래서 이 성인 같은 경우와 어린 아이들은 약간 그 범위 측정하는 것이 다르긴 한데, 구의 법칙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안면부 9%, 한쪽 상지 9%, 9%, 그리고 하지는 한쪽이 18%, 생식기는 1%, 그리고 앞쪽에 이제 전면부는 9%, 9%에서 18%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어린 영아라든가 조그마한 소아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인은 머리 쪽이 9%인데 아이들은 이게 2배예요. 그래서 18%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지가 한쪽이 18%, 여기는 14%고 이 남은 게 이제 머리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차이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간단하게 좀 이렇게 화상 범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손바닥 법칙을 사용합니다. 손바닥 법칙. 손바닥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손바닥이 아니고 환자의 손바닥 하나가 전체 체표 면적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바닥만, 이 정도 크기가 1%다. 환자의 손바닥이 1%다 생각하고 대충 가늠해서 국소적인 어떤 퍼센트지를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이제 화상의 깊이입니다. 깊이. 우리가 화상의 깊이는 보통 전문 화상병원에서는 이제 그레이드를 1도, 2도, 3도, 4도까지도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도, 2도, 3도 정도까지만 보시고 4도는 완전히 봉까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경우를 우리가 3도 화상, 4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쪽에 이제 가장 겉에 있는 층이 바로 표피죠. 표피. 그리고 이쪽이 진피가 되겠죠. 진피. 그리고 그 아래쪽이 이제 서브큐타니우스 피하, 서브큐타니우스 티슈라고 하죠. 피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머슬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뼈까지 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것은 4도로 봐야 돼. 4도 화상. 자, 그래서 보통 표피층만 탔다 그러면 1도, 그리고 진피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2도, 그리고 피하 조직까지 침범을 했다 그러면 3도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표피층은 1도와 2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 수포 발생입니다. 수포 발생. 그래서 표피만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포 발생이 거의 없겠죠. 불나가 형성되지 않고 화상을 입었는데 이 불나가 형성됐다,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2도 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이 많이 없다는 거죠. 페인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센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타버리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송을 할 것인가 다 아시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전문 화상센터로 이송하는 기준이에요. 전문 화상센터는 일단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강주라든가 전라남도에는 없어요. 없고 기본적으로 대전이나 서울로 가야지만이 전문 화상센터가 있습니다. 강주에는 이제 우남동에 굿모닝 병원이라고 하는 화상센터가 있긴 한데 전문 화상센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강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는 전남대학교 병원 또는 조선대학교 병원 같은 권역응급으로 센터에도 전문적인 화상센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화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권역센터급으로 와서 기본적인 ABC를 확보하고 그리고 환자의 바이탈을 잡은 다음에 기본적인 걸 하고 그리고 전문 화상센터로 이송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너무 머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자, 전문 화상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체표 면적의 5% 이상의 3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 서드 디그리 뻔이 5%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문 화상센터로 가야 될 기준이고요. 또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체표 면적의 20% 이상이에요. 체표 면적의 20% 이상의 2도 화상. 그리고 퍼센트지는 얼마 안 되지만 중요 부위가 있죠. 중요 부위는 얼굴이라든가 목, 그리고 회음부, 관절을 포함한 2도 이상의 화상이 있을 때는 이제 전문 화상센터로 와주는 게 좋겠다. 2도 이상의 화상이 얼굴, 목, 손발, 회음부, 관절을 포함한 곳에 있을 때는 전문 화상센터로 이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전기 손상이라든가 전기번, 일렉트리컬 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케미칼 번, 화학 화상, 그리고 이날레이션 번, 흡입 화상,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 외상센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반된 외상이 있다. 단순히 화상만 입은 게 아니라 불이 났는데 화상을 입고
뭐 이렇게 고충에서 뛰어내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동반된 중증 위상이 치료가 가능한 센터로 먼저 이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화상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전문 화상 센터로의 이송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의 이제 중증도라든가 예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화상이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가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상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흡인 손상이 있으면 흡인 손상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상뿐만 아니라 동반된 외상이 있을 때도 예후가 좀 안 좋죠. 또는 우리가 이제 보고 계시는 환자 연령이 높을 때 노인분들 주로 우리가 외상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에서는 환자 연령이 높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준을 55세 이상이면 안 좋다라고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훨씬 중증도가 심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원래 이 언더라인이 있는 환자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뭐 당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된 뭐 간이 안 좋다거나 콩팥이 안 좋아서 뭐 투석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상 환자들이 급성 장기 부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는 장기 부전이 뭐예요? 바로 ARF, 어큐트 리날 신드롬, 급성 심부전이라든가 또는 간부전 이런 것들 급성으로 오게 되면 환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응급처치는 당연히 ABC죠. ABC.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메인테인, 브리딩 서포트, 서큘레이션, 메인테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반드시 투여하셔야 되고요. 산소는 우리가 내잘 프롱을 이용해서 줄 때는 분당 한 2리터 정도가 주면 좋을 것 같고, 마스크로 줄 때는 분당 6리터 이상, 반드시 6리터 이상 주되 15리터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 비제호흡 마스크를 이용해서 100% O2를 주셔야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다 그러면 이제 연기를 마셨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CO 인톡시케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부터 바로 이 넌 리브리딩 마스크를 이용해서 100% 산소로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맥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정맥로 확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수액 투여. 수액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특히나 20% 이상의 이도 화상 굉장히 안 좋죠. 이런 환자들한테는 정말 필수예요. 이 정도면 디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탈수가 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이퍼볼레믹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탈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의 1도 화상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피와 진피가 타버렸겠죠. 그러면 일단 표피가 타버리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피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피부가 타버렸기 때문에 피부가 수분 보존을 못하고 계속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정맥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이제 의식이 좀 저하되고 하이폭시아가 좀 있어 보인다, 산소 포화도가 잘 안 나오고 의식도 안 좋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삭관을 고려하셔야 되고, 입이 잘 안 벌어진다 또는 상부 기도 부종인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을 또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이제 인투베이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복이라든가 이런 기타 장신구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상 드레싱이라든가 화기를 빼기 위해서 냉각을 했다고 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체온을 또 유지해 주셔야 돼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또 환자가 불필요한 이런 떨림에 의해서 산소를 또 굉장히 많이 소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상 부위의 냉각은 필수지만 쿨링 작업을 하셔야겠지만 환자 전반적으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이런 산소를 반드시 잘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열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액 투여죠. 수액 투여. 수액 투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크랜드 포뮬라 그래가지고 파크랜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어때요? 학부 시간에도 뭐 시험이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성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기억나신가요? 우리가 하트만이라든가 라피에트 링거 솔루션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4ml, 4 곱하기 몸무게 60kg 곱하기 2도 이상의 화상 범위 %예요. 1도 화상 범위는 안 써줍니다. 뭐 2도 이상 20%, 3도 5%다. 그러면 25%.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46에 24, 240에 25 하면은 1020 거의 6,800 5,800 정도, 6,000cc 정도, 6리터 정도는 줘야 됩니다. 6리터 정도. 6리터의 수액을 빨리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주는 거냐? 아니죠. 처음 8시간에 반을 주고 다음 16시간에 나머지 반을 준다.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 8시간에 3리터를 때려 붓고 다음 이거 24시간으로 봤을 때 처음 8시간에 3리터, 나머지 16시간 동안에 나머지 3리터 이렇게 주는 게 바로 파크랜드 포뮬러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돼요. 3리터. 몸무게의 2도 이상 화상의 퍼센트. 그래서 소화에게도 마찬가지로 처음 8시간에 절반, 나머지 16시간에 나머지 절반. 그래야지만이 환자의 디하이드레이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레미아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액 투여의 기준은 뭐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대면 1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화상과 낙내 손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전기화상과 낙내 손상. 자, 우리가 이제 전기 손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전류의 유형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직류 전류가 있고 교류 전류가 있죠. 네. 한마디로 직류는 우리가 DC라고 해요. DC. 직류. 교류는 AC라고 하죠. 그래서 DC는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곱게 그냥 전기가 쭉 나가는 거예요. 다이렉트 커런트. 그리고 AC는 우리가 얼터메이팅 커런트 그래가지고 이제 주고받다는 뜻이죠. 얼터메이팅하게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류는 이런 식으로 흘리게 되겠죠. 교류.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정지 환자에게 재수동할 때 D식이라고 들어보셨죠? D식이. DC란 말은 뭐냐면 다이렉트 커런트란 말입니다. 직류 공급장치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류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죠. 교류. 얼터메이팅 커런트 그래서 AC인데 220V, 뭐 110V 교류. 그런데 이 교류 전기를 끌어서 충전을 할 때 교류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출할 때는 직류로 바꿔서 방출을 하게 되겠죠. 대치소동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기 출혈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DC를 쓰는 거죠. DC. 그래서 우리가 흔히 DC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커런트로 바꿔서 공급해주는 전기장치를 우리가 DC기라고 하듯이 직류라는 뜻입니다. 직류 공급장치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DC는 아주 강하게 한 방에 빵 가요. 딜리버리 되는 시간은 0.01초. AC는 어떻게 돼요? 교류는 감전되면? 그러니까 DC는 감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C에 감전되는 경우는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전류들은 사실은 다 AC이기 때문에 DC에 감전됐다 그러면 제수동기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고압의 전류는 DC로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전되면요, 튕겨져 나가게 되죠. 사람이 튕겨져 나가서 또 다른 또 2차 손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감전이 됐는데 들러붙는 경우가 있죠. 바로 교류 전류에 감전되면 붙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지지지지 하고 오랫동안 붙게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좀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접촉 시간이라든가 전압, 전류량, 전도 경유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중증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당연히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 좋겠죠. 특히나 AC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선 다발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압이 또 얼마나 세느냐. 그래서 교류 전류는 높아봐야 220V 정도 되겠죠. 그런데 계속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노출되는 에너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무섭습니다. 교류는 맞고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직류는 맞고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좀 짧은 반면에 문제는 뭐예요? 이 전류량과 그리고 전압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막 몇만 볼트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고압의 직류 전류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저압이라 할지라도 교류 전류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전도 경유인데, 심장을 지나갔느냐 안 지나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에 감전됐을 때 전기가 우리 심장을 지나가 버리면 부정맥이 뜨게 되겠죠. 그리고 흔히 또 뜨는 부정맥 중에 하나가 또 심실세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에 감전돼서 어레스트가 난 경우는 VP 어레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수동기를 또 사용해야 되는 수도 있고 CPR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부위에 동반돼 2차 손상이 있겠고, 전기를 만진 손가 또는 전기가 들어온 쪽에 입구에 수상을 당하고, 또 전기가 나간 쪽이, 그래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그쪽에서 이제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직류 전류 같은 경우는 튀겨져 나가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외상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화상에서는 직접 접촉한 거, 전선을 직접 만졌다거나 전선이라든가 전선 다발 같은 것들을 직접 만졌을 때는 어때요? 직접적인 접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간접 접촉은 뭐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튀고 아크라게 해가지고 이 불꽃이 튀고 성광이 튀고 이런 거에 이제 맞았을 때, 그리고 플래시번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팍 폭발하면서 어때요? 뭔가 성광에 의해서 얼굴이나 머리카락이 타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 이제 전기에 대한 조직의 저항을 좀 보면 저항값이 좀 높은 데가 바로 뼈예요. 뼈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이제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리가먼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스킨, 그리고 머슬, 그리고 저항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베스큘러와 너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들이 사실은 신경 그리고 혈관이다
그리고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피부보다도 근육이 더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이렇게 접촉됐을 때 접촉 부위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지죠. 예. 그래서 저항이 그만큼 여기는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고압 전류의 손상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렉트리컬 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래시, 성강에 의한 화상도 있겠죠. 그래서 아크 주위에 열에 의한 열화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렉트리컬 번이라기보다는 열화상에 준해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렉트리컬 이렇게 화상을 이제 몸을 통해 버린 경우, 전류가 몸을 통해 버린 경우, 전류의 통행로가 된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통했는데 그 전기에 의해서 의복이 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복의 발화에 의해서 이제 화상을 또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아크 화상이 있죠. 아크 화상. 아크 화상은 성강이라든가 전열, 화염 이런 거 모든 게 같이 동반되고 실제로 접촉하기 전에 떠다니는 전류에 의해서도 이렇게 스파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피부가 박탈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이에 고열이 발생해가지고 환자에게 손상을 입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렉트리컬 번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병원 전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일단은 환자를 먼저 구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일단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구출하는 방법은 현장이 안전한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 화상을 당한 현장은 전기선이 널브러져 있거나 또는 또 근처에 또 이렇게 유효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원을 끌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전원을 먼저 꺼주시고 구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전선 같은 게 널브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못 움직이게 전선은 무거운 물체로 좀 눌러놓고 전선이 막 스스로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람 불어서 날아올 수도 있지만 전기의 어떤 그런 스파크에 의해서 전선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하니까 이 전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좀 눌러놓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구조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상자를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맨살을 만지지 않고 부상자의 어떤 발 주위나 팔 밑에 전선이 있으면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전선이 쭉 있는지 살펴보고 전선이 있다고 하면 일단 전선을 먼저 환자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자마자 그냥 환자 뭐 기도 유지한다고 얼굴 만지고 그러면 같이 감전될 수가 있으니까 부상자 만지기 전에 먼저 부상자의 발 또는 등 밑에 뭐 전선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전선을 빼내기가 힘들다 그러면 환자를 움직여야 될 때 그러면 환자의 의복 쪽에 좀 마른 부분을 장갑을 끼고 이렇게 좀 잡아당기는 필요도 있겠네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제 좀 옮긴 다음에 이제 척추 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전기화상 환자들은 반드시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척추 고정을 잘 해주시고요. 경추 고정과 척추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외상 환자의 처치와 유사한 방법으로 ABC를 하시면 됩니다. A, B, C, D, E. 그리고 심정지 환자는 당연히 CPR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압 전기 손상은 우리가 그 디피브레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압 전기 화상으로 CPR 터진 경우에는 심전도 모니터링하고 제수동기 필요하면 제수동기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호흡정지, 심정지가 있기 때문에 BLS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직접적인 전기에 의해서 심질세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심질세동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이제 어레스트가 온 경우에는 당연히 저산소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산소증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염두해 주시고요. 자, 병원 전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 단계에서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똑같죠. A, B, C 하고요. 모든 환자에게 산소 투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18개지 이상의 굵은 바늘로 정맥류를 확보하시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락테이트 링거라든가 PS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가지고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치료 기준이 있어요. 치료 기준은 시간당 환자 몸무게 kg당 0.5에서 1cc 정도의 소변이 나오게 하는 것이 치료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100kg다. 그러면 1시간에 100 곱하기 1 하면 어때요? 50cc에서 100cc 50cc에서 100cc 정도 이상의 소변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외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50cc 이상의 소변이 나오게끔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시니콜린 같은 이런 약제들은 탈분국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금기입니다. 석시니콜린 같은 약제를 사용해 가지고 환자를 뭐 세데이션 시킨다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전도 감시를 다 잘 하셔야 되고요. 폴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아이오 체크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L튜브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장마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L튜브를 삽입해서 드레인 시킨다거나, 또는 나중에 이제 필요한 영양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라든가 파상풍 예방을 위한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되겠고, 대부분이 심부 조직 손상은 처음에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항상 의심을 하고 환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닝 인저리, 그래가지고 이제 번개, 낙뢰죠. 낙뢰 손상이 있습니다. 번개 손상. 번개는 어때요? 직류죠, 직류. 굉장히 고압의 직류. 순간적으로 이 고압의 전류를 신체에 방진하여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번개에 맞고도 멀쩡히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플래시 오버 페노메논, 그래가지고 이 신체 외부의 전기가 신체 외부만 그냥 쫙 순식간에 흘러버리는 거죠. 신체 외부로만 흘러버려가지고 신체 장기라든가 이런 데 손상을 주지 않고 그냥 외부만 쭉 흐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전류에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플래시 오버에 걸린 경우에는 환자들이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 번개 손상 기전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다이렉트 스트라이크,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죠.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다거나 뭐 골프채를 들고 있다거나 머리에 어떤 뭐 핀이 달린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바로 꽂혀버리는, 전기가 번개가 꽂혀버리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컨택트, 접촉해 가지고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 이제 환자가 뭘 잡고 접촉하고 있는데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접촉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이드 플래시, 스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인접한 물건에 전류가 전달되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굉장히 고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손상도 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개 손상의 기전은 그라운드 커렌트 또는 뭐 스텝 볼테이지, 그래가지고 지면에 떨어져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차츰차츰 전달되는 이런 손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텝 볼테이지 인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하지마비라든가 뭐 무감각, 무맥박, 이런 피부 냉각,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낙뢰 손상의 임상 증상을 보시면 심혈관계 손상과 신경계 손상이 가장 심해요. 왜 그런다고 했죠? 바로 아까도 우리가 일렉트릭을 뻔해서 봤지만
가장 저항값이 낮은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 쪽으로 손상이 가장 많이 간다. 그리고 호흡계 손상도 심하다. 그래서 당연히 호흡정지라든가 무수축이 올 수 있습니다. 무호흡도 올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피부 손상이 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어때요? 이제 좀 사진이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살짝 키워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깃털 모양의 이렇게 막 이렇게 깃털처럼 생기는 이런 모양의 화상을 보인다. 자, 뭔가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간 것처럼 이런 화상을 보이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섬광 화상 또는 반점 화상 뭐 이런 형태를 보인다. 또 기타 눈이라든가 또는 고막 파열 같은, 고막 파열도 거의 뭐 절반 정도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환자들은 이제 병원 처치 당연히 A, B, C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익스포저를 잘 시켜서 우리가 역중증도 분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증도 분류하는 것과 좀 역으로 하게 되는데요. 리버스 트리아지라고 합니다. 리버스 트리아지. 이건 좀 중요해요. 낙내 환자들은 리버스 트리아지다. 그래서 낙내에 의해서 다수 환자가 발생했다. 일단 우리가 대량제에서 배웠죠. 다수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 환자는 맨 마지막에 처치하죠. 그런데 낙내 환자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부터 우선 응급구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낙내에 의한 사망은 대부분 심부정맥 VP 버레스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바로 BLS를 시행하고 지수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존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낙내를 맞았는데 심정지가 아니다. 대부분 뭐 별 치료 없이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심정지 환자는 우리가 보통의 대량제였다고 하면 여러 명이 다쳤다 그러면 심정지 환자는 맨 후순위, 맨 마지막에 딜레이드가 되는 환자지만 낙내 환자에서는 어때요? 가장 우선적으로 수생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잠깐 쉬었다가 상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응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12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이포서미아, 저체온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특히나 우리 노인분들은 저체온증이 굉장히 취약하죠. 어떤 외상을 당한다거나 뭘 하더라도 좀 추운 날씨에 또는 야간에 새벽이라든가 이럴 때 저체온증에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체온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우발성이죠. 우발성,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막 음주를 하시고 나서 추운 그런 추운 저녁에 뭐 이렇게 밖에서 잔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홈리스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저체온증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의 기능이 좀 저하된 경우라든가, 하이포 아드레날리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신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하이퍼 피추이티아디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뇌하수체 있죠. 뇌하수체의 기능이 좀 부전되어 있는 경우,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대사성으로 저체온증이 좀 생길 수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시상하부라든가 이 중추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쪽의 문제로 생기게 되면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라든가 또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그리고
머리에 이제 어떤 종양이 있거나 스트로크, 또 베르니케 우리 디지즈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폐혈증, 또 여러 가지 급성 질환들 중 특히 이제 DKA 같은 거, 다이아베틱 케톤 엑시도시스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수액 투여를 위해서 의인성, 이것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체온을 유도하기 위해서 치료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저체온증의 분류 다시 한번 우리 리뷰해 봅시다. 일단 심부 체온이 경증과 그리고 모더레이트 중증도, 그리고 시비어 중증이 있습니다. 마이너한 경우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시비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부 체온이 34도까지를 우리가 경증의 저체온이라고 하죠. 34도까지. 그리고 30도까지, 30도에서 34도 정도를 우리가 모더레이트, 그리고 30도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굉장히 시비어리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자의 이 떨림, 시비어링 같은 경우에는 경증의 34도 이상, 한 30, 보통 우리가 정상 체온이 36.5도라고 하면 34도에서 한 35도 정도 있으면 굉장히 칠이 심해요. 떨림이 굉장히 있고, 오히려 모더레이트한 경우에는 좀 감소하고, 굉장히 시비어한 경우에는 떨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멘탈 스테이트를 보면 경증에서는 드라우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컨퓨즈 멘탈을 보이게 되겠고, 중등도에서는 이제 코마까지, 아니 스투퍼 멘탈 스테이트까지를 보일 수 있고요. 중증에서는 이제 코마 스테이트, 멘탈 스테이트를 코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들은 경증에서는 이제 운동실조가 나타날 수 있겠고, 중등도에서는 반사가 저하되고, 중증에서는 이제 부정맥이 발생해요. 부정맥. 이때 나타나는 부정맥 있죠. 어수본 웨이브, 제이파라고 하죠. 어수본 웨이브, 어수본파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호흡과 맥박을 살펴보시게 되면 경증에서는 굉장히 상승을 하는 소근을 보이고, 중등도에서는 감소, 중증에서는 감소하거나 또는 어떤 변동이 아예 그 호흡과 맥박이 없을 수 있겠죠. 어레스트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저체온증의 임상 특징 중에서 심전도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바로 어수본 웨이브, 제이파. 어수본 웨이브는 뭐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P, Q, R에서 어때요? 웨이브가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수본 웨이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하나 더 나타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번들 브런치 블락, 그러니까 각차단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체온증에서 나타나는 어수본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QRS 컴프레스 끝에 느린 양성 편향, 끝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제이파를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하이포소미아의 임상적인 특징 다시 보시면 이제 호흡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초기에는 호흡수가 막 타키미아가 생겨요. 호흡수가 막 증가했다가 이게 이제 점점 감소해요. 점점 감소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침이나 이런 구토 반사 있죠. 개글 리플렉스라든가 기침 반사들이 점점 또 억제되고, 기관지 분비물이 막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잘 생기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또 신경계에서는 의식도 점점 처지겠죠. 의식도 아까도 봤지만 드라우지하고 컨퓨즈 하다가 스투퍼러스로 또
코마로 점점점 의식이 처지게 되고, 또 이름으로써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도 많이 받기 때문에 포필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동공산대. 예, 그리고 라이트 리플렉스가 소실되는 그런 임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체온증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을 좀 보시면, 일단은 환자를 부드럽게 다루셔야 돼요. 부드럽게. 환자를 너무 격하게 다루면 심실 세동이 유발할 수 있다. 심장이 저체온 상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가온 될 때까지 심폐소생술도 해야 돼요. 어레스트가 나면 어레스트, 우리가 보통 예전 어떤 그 응급처치 교재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찬물에 빠진 익수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을 굉장히 오래 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왜냐면 저체온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들이 굉장히 줄어져 있고 브레인 데미지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저체온 유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진대사를 깨워내고 재가온을 시키면서 CPR을 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로로직 아웃컴도 굉장히 좋게, 신경학적인 애우도 아주 양호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재가온 될 때까지 계속 시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실세동에 대한 재소동은 재가온 될 때까지 한 번 정도만 시행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심장 상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해져 있고, 또 우리가 약물 투여 같은 거 있잖아요. 항부정맥제, 아미오달론 같은 약제들, 이런 약제들은 재가온 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 심실세동 한번 탁 때리고, 그리고 굳이 항부정맥들을 쓰지 않더라도, 항부정맥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를 다시 올리는 거, 리오밍. 온도를 올려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아진다 그래서 계속 재소동을 하고 항부정맥제를 막 쓰면 오히려 더 환자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가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심실세동이 떴을 때 재소동을 한 번 정도만 시행하면 좋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이 항부정맥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34도 이상으로 재가온을 시키고 나서 쓰더라도 그때 써야 돼요. 그리고 산소라든가 이 수액을 줄 때는 반드시 가온된 산소, 그리고 수액도 웜셀라인을 투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아이오 체크 폴리를 하시고 중심 체온을 잘 감시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환자가 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 체온,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직장 체온을 많이 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소파구스에서 체온을 많이 재죠. 10도 체온. 그래서 이제 소파젤 프로브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모니터를 연결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심 체온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만 치료한다. VF 같은 것들. 또는 펄스리스 VT 같은 이런 치명적인 부정맥만 치료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미한 부정맥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저체온에 빠진 환자들을 재가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동 재가온이 있고, 뭐 능동적인 외부 재가온, 또 능동적인 중심 재가온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수동 재가온은 일단은 어때요? 환자 스스로 열 생산을 이렇게 증가시키고요. 예. 그리고 능동적인 외부 재가온은 외부에서 이제 열을 신체에 가하는 것이죠. 또는 말초 관류가 나쁜 경우, 이제 심정지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효과적이다. 능동적인 외부 재가온은 뭐예요? 바로 어떤 따뜻한 물에 담근다거나 따뜻한 담요, 우리가 이제 블랑키트, 웜 블랑키트를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옆에서 히트램프를 틀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능동적 외부 재가온이고요. 능동적 중심 재가온은 이제 내부 장기까지 이제 재가온 시키고 신근육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쇼크와 산증의 빈도가 감소하거나 이게 침습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따뜻한 공기를 흡입시키고, 그리고 따뜻한 수액을 데워서 또 주입시키고, 위장관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위장관 세척을 또 따뜻한 물로 계속 해주고, 또 폴리를 통해서 방광도 웜셀라인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복강 세척까지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능동적인 중심 제거는 우리가 저체온 치료를 할 때처럼 여러 가지 블랑키트 담요라든가 또는 이제 엔도베스큘라를 통해서 쿨링과 리오밍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아틱선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장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틱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패드를 가슴과 옆구리 등,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하지 쪽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열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제가온, 능동적인 제가온, 그리고 능동적인 중심 제가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고온 환경 손상이 되겠네요. 고온 환경 손상, 열 손상이라고 하죠. 흔히 열 손상. 자, 열 손상의 분류를 보시면 마이너한 히트 일리스 경도의 열 손상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열 경련, 열 부종, 열 실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탈진이죠. 열 탈진.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열사병, 히트스트로크 열사병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열경련 살펴보실까요? 열경련은 원인은 뭐예요? 바로 더운 날씨에 심한 가로를 했을 때, 그리고 심하게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이제 막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경련도 동반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막 갈증이 막 생기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소금기가 있는 이런 솔트 솔루션을 좀 투여해 주시고요. 이 솔트 테이블, 아니, 솔트 타블렛은 그 알약이죠. 알약은 이제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열 경련은 이제 그늘로 이제 쉬게 하면 되겠죠. 열 부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이제 피부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쫙 확장돼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히트 이데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부어요. 발이라든가 발목, 손이 막 붓고. 특히나 이제 이 노인분들은 열에 적응되지 못한 노인분들은 열부종이 잘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대부분 이제 하지 쪽에 이런 부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레그 엘리베이션 정도를 시켜주시고 이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실신은 말 그대로 갑자기 이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의식을 소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고 증상이 있죠. 뭐 이렇게 막 암점과 터널 시야라고 해가지고 터널 비전 그래가지고 막 점점점 초점이 막 모아지는 그런 증상, 그리고 효능, 오심 이런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들 뭐 더운 날씨에 땡볕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때요? 푹푹 쓰러지죠? 이게 바로 이제 히트 싱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원인 제거를 하시고요. 이제 시원한 것으로 이제 옮겨주시고, 좀 꽉 조이는 의복들은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경구 또는 정맥내로 수액을 투여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열탈진이 있습니다. 열탈진. 그래서 이제 열탈진도 이제 좀 더 증상이 좀 심하긴 한데, 열에 의해서 많이 노출된 경우에 체액이 부족하게 되고 염분이 부족해 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머리가 막 심하게 아프고, 너지아 보미팅, 그리고 이제 막 피로해지시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거나, 또는 하트레이트가 막 빨라지고
그리고 숨도 굉장히 빠르게 쉬고 땀을 막 흘리고 실신할 수가 있다. 체온은 40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인 증상은 없는 상태죠. 열탈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또 이제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할 때 열탈진을 많이 겪게 되고,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혈액이 좀 농축돼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도 좀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액을 빨리 보충하는 거다. 그리고 전해질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좀 올리고 휴식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서운 것은 이제 열사병, 히트스트로크, 열사병이라고 하죠. 열사병. 이것은 심부 체온이 40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이상도 생길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 또 신기한 것은 땀이 안 나요. 안하이드로시스 그래가지고 땀이 없이 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땀이 있으면서 체온이 올라가면 축축하면서 뜨겁겠죠. 그런데 열사병 있는 환자들은 드라이한데 굉장히 체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증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멘탈은 뭐 컴퓨즈 멘탈부터 해가지고 뭐 심하게는 혼수까지 갈 수 있고, 무서운 것은 이제 멀티플 오르간 신드롬을 동반할 수 있다.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열사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의 이제 평가 및 응급처치입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하시고, 의식이 없다 그러면 먼저 혈당 먼저 측정해 보세요. 혈당 측정이 환자가 이제 혈당이 낮아서 의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바로 측정해 보시고, 혈당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의식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체온을 확인하시고, 일단 환경적인 요인들, 또 연세가 많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체온이 높다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40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40도를,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이것은 정말 심한 데미지가 올 수 있고 치명률이 있습니다. 40도 밑으로 있다 그러면 좀 이제 그렇게 중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치료는 뭐 ABC고 산소를 투여하시고요. 심부 체온 측정하시고 40도까지는 빨리 어떻게든 밑으로 내려야 돼요. 냉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얼음 같은 것을 막 대든 아무튼 간에 일단은 구급차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이송을 한다거나 해서 빨리 40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또 수액을 충분히 주입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제 너무 높은 열을 보일 때는 40도가 넘어가는 너무 높은 열을 보일 때는요, 급속 냉각 방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얼음물에 환자를 담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음이든 욕조에 환자를 산소호흡기 하면서 이렇게 담그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시가연 방법을 안 쓰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안 합니다. 냉각 담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쿨링 블랑키트라든가 아틱선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동물이라든가 곤충, 뱀 교상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곤충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걸 보세요. 피부가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났다, 상처가 없다.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얼음찜질 하시고 스웰링을 줄이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어떤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 주인에게 연락한다거나 119로 다시 통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피부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를 비누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일단은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세척을 하시고요. 이거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응급처치 순서고, 여러분들은 이제 식염수를 이용해서 이리게이션을 좀 하시고 직접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좀 하시고 병원 오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곤충에 물렸을 때 국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곤충은 독이 거의 약해요. 독이 약한데 요즘에 이제 쯔쯔가못이라든가
또는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또 유행이 됐던 그런 진드기들, 살인 진드기라고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죠. 자,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물려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 환자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어떤 간질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이제 염증 반응이 있으면 이제 냉찜질이라든가 이물을 제거하고 대증적인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ABC 고농도산소 투여, 심한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0.3mg IM, 이 가장 핵심이죠.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에피네프린. IM으로 주시면, 굳이 SC로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IM 푹 찌르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에피네프린 1대1000 1ml짜리 한 앰플이 있으면 이게 1mg이죠. 3분의 1만 주시면 돼요. 3분의 1. 0.3ml 쭉 뽑아서 그냥 인젝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어때요? 이렇게 오토 인젝터, 에피펜이라고 하죠. 오토 인젝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벌에 물리고 나서 이렇게 돼버렸다. 탱탱 부었죠. 입술도 많이 붓고, 나중에 기도도 많이 붓게 되고, 눈도 막 붓고, 이랬을 때 이렇게 이 에피네프린 자동 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자가 주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119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 구급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특수 구급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교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독사가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확인하죠? 바로 이빨 자국. 딱 뱀에 물렸는데 이 뱀의 독리, 앞니, 여기서 이제 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린 자국에 선명하게 점이 2개가 찍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독사. 우리나라에 있는 독사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이건 살무사죠. 살모사. 이빨 자국이 여러 개다, 이렇게. 독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딱 있죠. 여기 이빨 자국. 여기도 이빨 자국이 딱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명하게 이빨 자국이 2개 이렇게 있다. 또는 3개.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독이 점점 퍼지면서 스웰링이 생겨요. 스웰링이. 사실은 독이 퍼져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요, 이 스웰링 때문에 이 어떤 구획증후군이라든가 또는 DIC에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스웰링을 빨리 안 생기게 잘 처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응급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경미한 중독일 때는요, 뭐 그냥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이 없는 경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증도 중독이 있을 때, 이때는 교성 부위 사지 전체를 침범합니다. 천천히 퍼져나가는 부종, 홍반이라든가 반상출혈이 있고 점점 부어 올라요. 또 오심과 구토, 감각 이상, 그리고 저혈압, 수축기혈압이 80m 떨어지는 저혈압, 빈맥이라든가 비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응고검사가 이상이다. 응고검사 이상, DIC에 빠질 수 있죠. 중증의 중독일 때는 어때요? 혈소판이 굉장히 감소해야 되고요. 또 출혈 동반된 응고 이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 환자는 굉장히 중증의 중독입니다. 자, 치료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린 부위를
외과적으로 뭐 쨘다거나 절제한다거나 뭐 구강으로 이렇게 입으로 빤다거나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금기다. 절개한다거나 독을 빨아내리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세척술을 좀 시행하시고요. 교성 부위를 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으로 좀 고정하시고, 그리고 교성 부위의 근위부를 약한 강도로 압박한다. 이때 약한 강도라는 건 어느 정도의 강도냐? 대부분 뱀독 같은 경우는 퍼져나갈 때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지 않아요. 대부분 림파선을 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림파선은 혈관보다도 훨씬 더 약한 압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니켓이라고 하는 이제 지혈대 말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지혈대는요, 동맥까지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체열할 때 하는 토니켓 있죠? 체열할 때 고무줄만 한번 살짝 묶으면 어때요? 정맥이 차단되죠? 그 정도도 세요. 그것보다 더 약하게 한다. 그래서 압박붕대를 감는데 수상 부위에서, 자, 이렇게 사람이 팔이 있어요. 팔이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를 물렸어요. 그러면 근이 부니까 이쪽으로 해서 압박붕대를 감는데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에 좀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너무 세게 감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림파선만 좀 차단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손을 심장보다 올리면 독이 빨리 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일단은 손을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종을 예방하는 게 좋아요. 차단은 이걸로 하시고 손은 좀 들고 오셔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항독소 안티베논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시면 살무사, 항독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절대로 뱀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뱀에 물린 환자들이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셨죠. 문 뱀을 잡아서 죽여야지 내가 안 죽는다. 그래서 뱀을 굳이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더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뱀독이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잡으려다가 다시 물리는 수도 있고, 일단 진정을 하셔야 돼요.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든요. 진정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본인은 심장 위치 아래로 중립 자세를 좀 취해주시고 육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그러고 나서 중독 징후 여부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이송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 뭐 독사인지 아닌지를 막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급대원들이 아이고 이거 독사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독사든 아니든 간에 동물 교상이 있으면 반드시 항생제라든가 팔상부주소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이송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과제를 좀 내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화상 환자를 다루면서 우리가 수액 투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파크랜드 포뮬라, 그래서 파크랜드 공식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 설명을 드렸는데, 2명의 환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게 과제예요. 2명의 환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40대 중반의 여성과 그리고 4살 난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성인과 소아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성인은 여성 환자고 몸무게는 60kg입니다. 그리고 화상의 범위를 봤더니 2도 화상 20%, 3도 화상 10%, 굉장히 중증 화상이죠. 자, 이 여성에게 파크랜드 공식을 한번 구해 보시고요. 소아는 4살 난
여자아이고 몸무게는 25kg입니다. 25kg. 이 아이는 1도 화상 20%, 2도 화상 15%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1도 20%, 2도 15%. 자, 이 소아 환자에게도 파크랜드를 한번 구해 보시고, 이 성인도 파크랜드 공식을 한번 구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노인 응급처치약 12주차 환경 손상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